인간 실격은 다자이 오사무 작가님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연히 누구나가 인간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인간의 한 모습의 단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가장 존경하는 일본 작가라고 하는데요. 청춘의 한 시기의 통거리처럼 거쳐야 하는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 다자이 오사무보다 뛰어난 작가는 드물다고 하였고요. 패전 후 혼란기를 우리는 다자이 하나에 의지해 살았다. 다자이 오사무라는 존재의 전부를 걸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청춘과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의 다른 걸작들이 모두 잊힌다 해도 인간 실격만은 언제까지나 거듭 읽히고 영원히 남을 작품이라고 확신하는데요. 문학평론가 오쿠노 다케오의 말입니다. 인간 실격은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인간 영혼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스스럼없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준다고 합니다. 타산과 체면으로 영위되는 인간 세상의 사회 질서의 허위성, 잔혹성을 이 작품만큼 명확하게 표현한 작품도 드물다고 하는데요. 어떻게든 사회에 용화되고자 애쓰고 순수한 것, 더럽혀지지 않은 것에 꿈을 내맡기고 인간에 대한 구애를 시도하던 주인공이 결국 모든 것에 배반당하고 인간 실격자가 되어가는 패배의 기록인 이 작품은 그런 뜻에서 현대 사회에 대한 예리한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실격. 저에게는 인간이 목숨을 부지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지금껏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행복이라는 개념과 이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 저는 그 불안 때문에 밤이면 밤마다 전전하고 신음하고 거의 발광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이지 자주 참 행운하다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언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고뇌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낙천가인 척 가장하면서 저는 익살스럽고 약간은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서로 속이면서 게다가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를 입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깨끗하고 밝고 명랑한 불신이 인간의 삶에는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바른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인이 뭐니 하는 도덕 따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입니다. 인간은 끝내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터득했더라면 제가 인간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인 서비스 같은 것을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 구조가 불가해해서 도저히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자 또는 악덕한 자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정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범인 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동안 범인 의식으로 괴로워하겠지만 그것은 조강지처 같은 나의 좋은 반려자이니까 그 녀석하고 둘이 쓸쓸하게 논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진땀이 석되에 흘렀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도 콱 죽고 싶어집니다. 중학교 시절 저 바보 다케이치한테서 불어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라는 말로 칼을 맞아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던 때의 느낌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과 이 일, 이 두 가지는 제 생애의 연기 중 대실패의 기록입니다. 검사의 그런 조용한 모멸에 맞닥뜨리느니 차라리 10년형을 구형받는 편이 나았다고 생각할 때조차 가끔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없이 비참한 심정으로 검찰청의 대기실 벤치에 앉아 저를 데리러 올 넙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등 위에 있는 높은 창에서 석양에 물든 하늘이 보였고 기러기가 여자라는 글씨를 그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금방 그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철컥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디아를 먹었을 때 제가 했던 바보 같은 헛소리가 정말이지 기묘하게 실현된 셈입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미치광이 뿐이어서 간호사도 남자였고 여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자는 미친 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역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여름쯤에는 쇠창살이 끼워진 방에서 병원 마당에 작은 연못에 빨간 수령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자
뜻밖에도 고향에서 큰형이 넙치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는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 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젠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안 계시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무거웠던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